네. 저희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한국에서 왜 RPA의 확산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느끼고 계신지 그 원인들을 먼저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블루프리즘 코리아가 지난 3월 15일에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611분 정도의 고객분들께서 이제 경청해 주시고 많은 질문과 피드백들을 주셨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질문이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국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운영 인력과 비용이 증가하면서 RPA가 오히려 업무를 증가시키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이었었고요. 크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RPA를 처음 경험하면서 UI가 개발이 쉽다는 것에만 많이 치중했었습니다. 그 2, 3년이 지난 이후에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라던가, 또 RPA는 그 특성상 프로세스의 변경과 수정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표준화를 하고 개발을 했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재사용이나 재활용과 같은 그 객차 지향 모델들도 그 기술에 다 넣었어야 했다는 점들을 많이 간과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질문이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피드백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저희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유로 확산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운영 유지 보수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입니다. RPA 특성상 프로세스 변경 수정이 빈번하다라는 생각을 초기에 못 하셨던 게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떠나면 그 개발자분께서 만들어 놓은 로직을 후임 개발자분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수인계가 어렵고 변경 수정이 역시나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심플 RDA 툴 같은 스크립트 방식을 사용하면서 오류나 에러를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초기에 RPA를 도입을 하실 때 미래의 운영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대비가 없으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중에 3차, 4차, 5차 프로젝트로 확산을 할 때 라이센스의 숨은 비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도 초기에는 검토하지 못하셨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어텐디드 봇이나 데스크탑 오토메이션 툴을 사용하다가 언어텐디드 봇이나 기업형 RPA 툴로 전환할 때는 상당 부분 중복 투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확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의 하나라고 지목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경영진 설득이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경영진이 실무진을 설득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거꾸로 실무진이 경영진을 설득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바텀업 방식에서는 제대로 된 프로세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개인형 단위 타스크를 오토메이션 하는 데에만 집중을 해왔고, 지금도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들은요, 처음부터 관리와 통제가 되지 않는 툴을 선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텐디드 봇이나 데스크탑 오토메이션 툴, 심플 RTA 툴들은 기본적으로 단위 타스크나 개인형 RPA에 어울리는 툴들입니다. 이런 툴들을 기업형으로 확산해서 쓰려고 하시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기업형 RPA가 아닌 툴로 기업형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블루프리즘이 볼 때는 이제 RPA의 전개 과정들이 보면 처음에는 이제 심플 RPA나 데스크탑 오토메이션이 주를 이루다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개인형 업무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복잡하고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의 워크플로우를 자동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업무들이 자동화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1, 2차 프로젝트까지는 별 문제 없이 어느 정도 효과도 보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표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수정, 디버깅의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요. 중복 투자도 많이 겪고 계신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형 RPA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도입 초기에는 주로 개발의 용이성에 많이 포커스를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발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발이 30이면 운영 유지 보수는 70입니다. 그만큼 개발자분들이 떠나시고 나서 우리 기업에서 그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이제 운영과 유지보수라는 단계로 넘겨받은 이후에는 프로세스의 변경, 프로세스의 수정, 그 다음에 기능적 오류에 대한 디버깅이 쉽고 용이해야 되는데 아직은 한국의 기업형 RPA의 경험이 3년에서 5년 정도로 충분히 길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중요한 프로세스의 변경, 수정, 디버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간과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RPA를 도입했던 기업들이 확산은 둘째로 하고 운영과 유지 보수에서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시는 이유를 이제 앞서서 기업형 RPA 툴이 아닌 툴들로 기업형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많이 부딪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기업형 RPA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요. 크게 4가지 정도로 그 경계가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이 툴이 개발, 변경, 디버깅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크립트나 코딩 방식으로 개발하고 변경을 하고 디버깅을 한다면 기업형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툴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인식 기술과 인식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업력이 길고 역사성이 긴 기업형 RPA 툴들은 이미지 캡처를 최소화합니다. 이미지 캡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지고요. 유지보수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 대부분 한 7, 8년 이내의 업력을 가진 심플 RPA 툴들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 이미지 캡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어텐디드 봇이나 RDA나 심플 RPA를 사용을 하시면서 중앙 통제를 하지 못하면서 관리를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또 심플 RPA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짜서 중앙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 스크립트를 짜는 일도 이거를 또 수정 변경하는 일도 계속 유지 보수 단계에서 비용이 들어가고 고생이 들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예 초기부터 철저한 중앙 통제와 관리를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4번째가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객체 지향 모델입니다. 기업형 RPA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일하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그 표준화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자동화의 결계물로 담겨야 하는데 데스크탑 오토메이션이나 심플 RPA 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하고 자산화하기가 어려운 툴들은 기업형 RPA 툴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하고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기능에 대한 디버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를 보면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툴들이 현업 사용자분들이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레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스크립트로 떨궈주죠. 그러면 그 스크립트를 다시 리플레이하면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미 블루프리즘에서는 15년 전에 폐기한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스크립트로 자동화의 결과물들을 만들어주게 되면 첫 번째는 업무가 바뀌면 수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레코딩을 다시 하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 에러가 났는지 찾기도 어렵고요. 그 개발자분 떠나고 나면 후임 개발자분이 와서 그 로직을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운영 유지 보수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크립트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형 RPA라고 하면 최소한 왼쪽과 같은 스크립트 방식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심플 RPA 툴들은 우리도 전부 오른쪽 그림처럼 워크플로우 개념으로 직관적으로 프로세스 전개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합니다라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되냐면요. 개발할 때는 오른쪽과 같은 순서도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지만 이 프로세스가 변경될 때, 그 다음에 어떤 오류가 나서 디버깅 들어갈 때 왼쪽에 있는 스크립트 화면을 연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기업형 RPA 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데모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데모는 자동으로 엑셀 파일 하나 다운을 받고 그 안에 있는 회원 정보들을 또 자동으로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는 데모인데요. 우리 고객분들께서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화면만 보십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지만 실제로 오른쪽에서는 이 자동화 플랫폼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때도 전체 자동화 흐름들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스크립트 방식으로 해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당연히 개발하거나 프로세스를 변경하거나 또 어떤 오류에 대한 디버깅을 할 때도 이렇게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워크플로우 상에서 직관적으로 변경하고 수정하고 디버깅 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형 RPA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제품은 우리도 그렇게 다 됩니다라고 하지만 프로세스 바뀌었을 때 또 디버깅 들어갔을 때 왼쪽 화면 띄우면 일단은 좀 기업형 RPA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인식 기술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RPA 업력이 짧은 플랫폼인 경우에는 이 기술이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미지 캡처 방식으로 자동화를 합니다. 이미지 캡처 방식으로 자동화를 하게 되면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에 변동이 있거나 또는 양식이 바뀌었거나 어떤 버전이 바뀌었거나 이런 변화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미지를 다시 다 떠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스크립트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운영 유지 보수에서 그 어려움이 2배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형 RPA에 업력이 충분하고 대부분의 상용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들하고 이런 커넥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술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관련된 API를 만드는 그러한 좀 완성도 높은 RPA 툴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 중앙통제와 관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텐디드 봇이나 데스크탑 오토메이션, 심플 RPA 툴들을 많이 구매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 저가형 RPA 전용 PC에 모든 로그가 남기고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 중앙통제와 관리는 불가능하고 로봇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나중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기업형 RPA라고 하면은요, 자동화하고 관련된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떤 변경을 했는지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개발 시에도
그 한 단계 단계에 대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발 단계에서 프로젝트 단계에서 개발자분들이 떠나신 이후에도 운영 유지 보수가 쉽고 인수인계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업형 RPA 플랫폼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주요 조건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자산화, 객체 지향 모델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체 지향 모델을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레고 블록을 떠올리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고 블록 하나가 이제 부품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시더라도 이제 부품들이 잘 표준화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고, 그러면 이제 고장의 원인도 빨리 찾고 수리도 그만큼 간편할 수 있죠. 시간도 단축되고. 그래서 레고 블록 하나는 이제 부품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품은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블루프리즘에서는 이 단위 부품, 이 단위 모듈, 이 단위 객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다 같습니다.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브젝트들, 이런 단위 레고 블록들을 가져다가 쭉 조합을 하면 로봇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강아지 모형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하나의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블루프리즘에서는 이 부분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매우 자주 바뀝니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변경과 수정이 많다라는 것을 이 업무 자동화에 있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와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블루프리즘에서는 이제 타 RPA 플랫폼들하고는 달리 이제 개발과 관련된 화면을 두 개의 화면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 박스가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 박스 하나가 이제 오브젝트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블루프리즘은 IT 로직만 담습니다. 그러니까 IT 로직이 무엇이냐 하면 어플리케이션하고 상호작용하는 로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온 한다, 데이터를 가져오게 합니다. 데이터 입력하기, 업데이트하기, 첨부하기, 보내기와 같은 자주 바뀌지 않는 기능들입니다. 이거를 블루프리즘에서는 하나의 레고 블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산화합니다. 왼쪽 화면에 보시면 블루프리즘에서는 업무 로직만을 담당하는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현업 사용자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업무 로직과 IT 로직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업무 로직은 일하는 순서를 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 했다가 그 다음에 견적서를 생성해서 그 다음에 파일 형태로 구매 포털에 등록을 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그 업무 전문가분들이 일하는 순서를 여기서 정의합니다. 블루프리즘이 이 객체 지향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직관적으로 빨리 개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IT 로직들만을 담아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고, 그 오브젝트들을 끌어다가 순서를 정렬하면 자동화가 끝납니다. 이렇게 객체화해서 만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게 만든 그 자동화의 결과물을 쉽게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업형 RPA에서는요, 이제 프로젝트가 11차, 17차 프로젝트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5년, 1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블루프리즘은 이제 대부분 대형 고객사가 많습니다. 글로벌 회사들이 많고요. 이런 글로벌 대형 고객사들이 글로벌 표준화를 하고, 글로벌 오토메이션 거버넌스를 만들어 갈 때 블루프리즘으로 많이 넘어오시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22차, 25차 프로젝트로 가게 되면요, 앞에서 프로젝트 할 때 만들어 놓았던 이 오브젝트들, 이 레고 블록들을 계속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RPA도 비슷한 개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사에서는 이제 공통 모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모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블루프리즘과의 가장 큰 특징 차이는 뭐냐면, 경쟁사 RPA에서 이게 가능한 경우에는 이 업무 로직들과 이 IT 기능 로직들이 함께 묶여서 표준화 모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업무 로직과 IT 로직이 합쳐져서 하나의 모듈이 됩니다. 왜냐하면 블루프리즘만 이 화면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대부분의 RPA 툴들은 한 화면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스크립트 방식의 코딩 방식에 어떤 익숙해져 있는 우리 개발자분들께서 이 업무 로직과 IT 로직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주로 개발을 하시거든요. 블루프리즘은 그거를 나눠야 한다라는 어떤 초기에 한두 달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블루프리즘은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더 작은 단위로 IT 로직만을 모듈화합니다. 오브젝트화합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RPA는 이 하나의 모듈의 단위가 큽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죠. 업무 로직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하고 인수인계가 어렵습니다. HR 업무에서 만든 공통 모듈을 재무 업무 쪽에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크플로우가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블루프리즘에서는 HR 업무에서 썼던 하나의 오브젝트를 재무적 업무에서 쓰는 게 쉽죠. 왜냐하면 IT 기능만을 묶어서 작은 단위로 세분화해서 오브젝트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브젝트화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디버깅을 매우 빠르고 쉽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블루프리즘의 이제 그 중앙 컨트롤이라고 하는 컨트롤의 화면인데요. 자동화가 쭉 전개가 되면 어떤 프로세스에서 오류가 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프로세스는 뭐였고 그때 사용된 오브젝트가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띄워줍니다. 예. 그 프로세스 전개 과정에서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띄워주는데요. 그 오브젝트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띄워주고 그 순서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치에서 아주 쉽고 간결하게 직관적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오브젝트화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형 RPA에서 그 왜 객체 지향 모듈, 잠깐만요. 예. 객체 지향 모델의 필수적인가를 정리해 보면, 표준화, 그 다음에 표준화를 강제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고는, 개발자의 숙련도에 따라 편차도 너무 커지고, 인수인계도 어려워지고, 재활용성이 극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재사용과 재활용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객체 지향 모델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민감하고 민첩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버깅 할 때도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에러가 났고 그걸 순식간에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형 RPA가 갖는 큰 특징 네 가지 중에 이제 네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번째가 이제 오브젝트를 자산화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미래 기업의 하이퍼 오토메이션 운영 모델에서도 이러한 객체 지향 모델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미래지향적인 운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혁신이나 IT 조직들은 오브젝트를 정의하고 이제 오른쪽의 화면에 보시면 오브젝트를 정의하고 오브젝트를 개발하고 오브젝트를 재활용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리사이클링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시고요. 현업의 업무 전문가들에게 개발을 디버깅을 강요하시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업무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COE 조직이 컨트롤하면서 한쪽에서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개발하고 재활용하면서 프로세스 혁신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하이퍼 오토메이션 운영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이 오브젝트를 자산화하고 객체 지향 모델을 추구해야 가능해진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확산의 어려움을 겪는 그 네 가지 이유 중에 그 앞서 이제 운영과 유지 보수의 어려움들과 그 다음에 기업형 RP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투자 대비 효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부분 초기에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실 때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얼마고 그다음에 개발 비용이 얼마고 두 가지만 고려를 하셨었는데요. 이제는 뒤에 운영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진행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례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20개 업무를 자동화를 하는 프로젝트의 사례인데요. 그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네요. RPA를 도입하실 때는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발 도구, 또 두 번째는 실행 도구, 중앙 관리 도구. 이렇게 좀 한글로 제가 표현했던 이유는 이 벤더들마다 용어가 다 다릅니다. 어떤 벤더는 개발 도구를 스튜디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봇 크리에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프로세스 오브젝트 스튜디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행 도구도 용어들이 다 달라서 그냥 좀 표준을 위해서 개발 도구, 실행 도구, 중앙 관리 도구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업무를 자동화를 한다고 했을 때 개발 도구를 2개 정도, 실행 도구를 3개 정도, 중앙 관리 도구를 1개 정도 구매하시면 2천만 원 정도 안팎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프로젝트 인건비가 프로세스 하나당 4주가 걸린다고 했을 때는 20개이기 때문에 약 20몇만 수, 몇만 수당 약 1,000만 원의 비용을 잠정적으로 가정을 한다면 2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실제로 소프트웨어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0% 이내가 되겠죠. 10% 정도가 되겠죠. 3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셔서 매년 이제 20개 정도의 업무를 자동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3년 동안 누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비용이 약 한 1억 4천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았고요. 그때 프로젝트 인건비는 약 6억 정도, 60개 업무를 자동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운영 인건비가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2년차 때부터. 그 부분이 프로젝트 개발 인건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차 정도 되면요. 오히려 운영 인건비가 프로젝트 인건비하고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를 보실 때에는 이 운영의 어떤 효율성, 운영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ROI를 만들어가는, 투자 대비 효과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했을 때 저희는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하고 관련돼서는요, 확산을 염두에 둔 기업형 RPA 플랫폼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심플 RPA 툴보다 기업형 RPA 툴이 더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산을 할 때는 설치 기반 라이센스보다는 이제 페이 애즈 그로우 모델 같은 경우 재무적인 부담이나 리스크를 좀 줄여가면서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정책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젝트 인건비 측면에서는 객체 지향 모델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동화의 결과물, 오브젝트들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면서 확산 시에 프로젝트 생산성도 높이고 프로젝트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운영 인건비 부분에서도 쉽고 빠른 변경, 수정, 디버깅이 가능한 플랫폼을 선정하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점차 줄이면서 좀 어려움도 덜 겪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차트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시행착오들을 이제 반복하지 않고 좀 더 우리가 확산에서도 성공하고 좀 더 성공적인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의 RFP나 POC 때 고객분들께서 하셨던 질문이 대부분 자동화가 잘 되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떤 툴을 써서라도요, 스크립트를 써서라도 자동화가 잘 되는 결과물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잘 인식하는가를 보고 싶다 하셨는데 이미지 캡처를 통해서도 이미지 인식은 잘 되는 결과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인식했는가를 보셔야 나중에 안정성,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변경됐을 때 오류 디버깅을 할 때에
더 적게 고생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용자 현업도 쉽게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참 많이 하시는데요. 기업형 RPA에서는요, 그 사용자 현업 업무 전문가분들이 개발하고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오류를 디버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단순하고 개인형 업무들을 자동화를 하는데요.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쭉 발전을 하다 보면 성장 단계, 그 다음에 프로세스 트랜스포메이션 단계를 가게 되면 이 RPM은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더 단위 타스크에서 엔드 투 엔드 타스크로 넓어지고 길어집니다. 이거를 현업 업무 전문가분들께서 이거를 개발하고 디버깅 하신다는 것은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어프로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우리의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칠 건데요. 첫 번째는 프로세스의 변경과 수정이 얼마나 빠르고 쉬운 어떤 로직,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검증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디버깅 상황을 여러 가지 형태로 연출을 해서 이 디버깅이 직관적으로 빠르게 되는가를 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 유지 보수할 때는 프로젝트 할 때에 이거를 개발하셨던 분이 떠나고 안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한국 고객분들께서 자동화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설치 기반의 라이센서를 구매하셔서 그렇습니다. 이미 라이센스를 구매하셨고 이 PC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30분을 줄여서 자동화를 처리를 해도 되고 1시간 동안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블루프리즘의 동시 접속 라이센스 같은 형태로 대입을 해보면 이 처리 시간이 곧 라이센스 비용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테스트도 중요합니다. 좀 업력이 좀 이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은 그런 RPA 툴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에러도 많고 오류 상황의 대처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테스트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워낙에 오늘 그 메인 팀으로 이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브젝트화에 대해서는 더 거듭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반드시 평가에 체크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발자분들이 떠나고 이제 운영과 유지 보수를 이제 우리 고객분들께서 이제 또 안으시고 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그 과정들 속에서 보다 더 성공적인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여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